박상민 씨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40대 중반 회사원이에요. 2020년 수도권의 상가를 분양받았죠. 분양가 10억대 대출 60%를 받아서 샀어요. 월세로 500만 원 이상을 기대했는데 코로나 직후부터 임대가 안 나갔어요. 2025년 지금도 빈 상태예요. 은행 이자가 매달 200만 원 넘게 나가고 관리비도 수십만 원이에요. 박상민 씨가 저한테 털어놓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가족들한테 미안해서요. 결국 야간에 대리운전까지 나가서 이자 갚고 있어요. 그때 느꼈어요. 빈 상가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은행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고 관리비도 쌓이는데 수익은 제로예요. 이렇게 박상민 씨처럼 대출받아 산 분들은 특히 더 힘듭니다. 공급 과잉에 경기 침체, 고금리까지 겹쳐 투자자들이 이자를 못 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요. 제 지인 중에도 비슷한 실수로 큰돈을 날린 분이 있기 때문에 더 와닿습니다. 그분은 지식산업센터 투자로 2억을 손해봤거든요. 그때 분양사 말만 믿고 덜컥 샀는데 공실이 6개월 넘어가니 이자 압박에 주말 알바까지 뛰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서울 강남에도 공실이 넘쳐나고 하남 미사와 위례, 광교, 그리고 동탄 같은 신도시들은 메인 상권을 빼놓고는 공실투성입니다. 먼저 서울의 상황부터 천천히 짚어보죠. 서울의 다른 지역들도 거의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강남의 경우는 상가 공실이 유독 많아지고 있어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같은 곳들을 걸어보시면 알겠지만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 임대라는 스티커가 붙은 상가들이 줄지어 있어요. 건물 1층 전체가 비어있고 그 스티커가 햇빛에 발해서 누렇게 변한 채로 몇 달, 아니 몇 년째 방치된 곳들이 수두룩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이에요. 상인들이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낸다 해도 그 이익으로 임대료를 내고 직원이나 알바 비용을 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재료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임대료는 해마다 오르고 인건비도 매년 상승하니까요. 결국 상인들은 버티지 못하고 혼자 운영하는 1인 가게로 전환하거나 아예 폐업을 선택하게 돼요. 제가 아는 한 상인분은 강남 논현동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다가 임대료가 월 8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커피 몇백 잔 팔아도 이익이 안 남아요 라고 하시며 문을 닫으셨어요. 이런 사례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강남의 상가들은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둘 무너지고 있어요. 강남은 지금 아파트값만 비싸게 버티고 있을 뿐 상가 쪽은 공실 상황이 너무나 심각해요. 예를 들어 강남구 역삼동의 대형 상가는 준공 후 3년째 공실 상태예요. 한두 개 상가가 아니라 건물 1층 전체가 비어있고 임대 마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신사동의 가장 핫한 상권에 있는 메인 상가도 준공 4년째 공실이에요. 지하 1층부터 1층, 2층까지 임대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그 색이 이미 발해서 오래된 느낌이 들죠. 아파트 단지 상가들도 마찬가지예요. 1층은 부동산 중개소들로 꽉 차 있지만 이는 아파트 거래만 그나마 돈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상점들은 돈이 안 돼서 들어오지 않는 거죠. 대형 아파트 단지의 상가 공실이 많은 이유는 접근성 문제도 커요. 각 아파트 단지마다 펜스를 쳐놔서 외부인이 이용하기 어렵고 단지 내부 주민들만으로는 타산이 맞지 않아요. 직접 임장을 다녀보니 이런 상가들은 마치 고립된 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서울의 다른 지역들도 비슷하지만 강남의 상가 공실이 유독 심각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비싼 임대료예요. 일단 임대료가 비싸면 상인들이 장사를 해도 남는 게 없어요. 재료값이 치솟고 임대료와 인건비가 오르니 1인 가게나 폐업이 늘어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서울 인구가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지 오래됐고 출산율은 0.6명대예요. 상가 공급은 많아지는데 경쟁력을 갖추려면 임대료가 내려가야 하는 게 경제의 기본 원리잖아요. 그런데 건물주들은 내 건물은 특별해 하면서 임대료를 올리니 공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경제 논리를 무시한 결과예요. 임대료 상승의 원인은 건물의 수익률 때문이기도 하고 신규 건물 분양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에요. 땅값이 비싸서 상가 분양가는 평당 1억 2억은 기본이에요. 15평 상가를 하나 분양받으려면 20억 이상 들어가요. 이걸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70~80% 대출받아서 사죠. 그러면 은행 이자만 엄청나요. 이자를 커버하려면 임대료를 비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어요. 20평대 김밥집이라도 1층은 월 임대료가 7~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강남에 김밥집이 사라지고 카페나 빵집이 들어오는데 그마저도 좁아서 손님들이 안 가요. 이게 악순환의 고리예요. 전체 상가의 영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김민준 씨도 2018년쯤 부동산 투자에 처음 뛰어들었어요. 주변에서 강남 상가를 사면 평생 먹고 산다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탐욕에 눈이 멀었죠.
본인 돈 5억에 대출 10억을 끌어 강남 역삼동에 20평 상가를 샀어요. 분양가는 15억이었어요. 위치가 핫플레이스라 대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자만 매달 300만 원 이상 나가는데 임대료로 커버될 거라 믿었어요. 처음엔 카페 임차인이 들어와 월세 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유동 인구가 뚝 떨어졌어요. 임차인이 임대료를 밀리다 결국 나가버렸어요. 2년 공실 동안 이자만 거의 1억, 관리비와 세금을 합쳐 엄청난 손실이 났죠. 밤에 잠 못 이루고 가족한테 미안했어요. 결국 매매로 내놨는데 제값을 받기도 힘들어요. 이 실패가 민준 씨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이제 강남 상가 공실의 두 번째 이유, 소비 위축을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주거비용 증가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아파트 대출과 월세, 자녀 학원비, 생활비가 소득 증가를 앞지르니 지갑이 다치게 됩니다. 부동산 자산가들은 근로소득 외에도 자산소득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거비용조차 부담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고가의 지출부터 줄이게 되는 거죠. 하다못해 회식 장소와 모임 장소도 고급 레스토랑, 스크린 골프장에서 좀 더 저렴한 곳으로 바뀌고 있죠. 또 쇼핑과 외식도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상가들이 점점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완벽한 전환이에요. 쿠팡, 컬리, 테무 이용자가 많아 오프라인 상가의 필요성이 줄어들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조차 온라인으로 사업을 전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가 공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고금리 시대의 건물주들은 이자 부담으로 버티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금수저나 다이아 수저가 아닌 이상 대부분 건물을 살 때 대출을 받아서 사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강남 상가 공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거래도 있는데요. 강남 신사동의 한 신축 건물이 준공 후 공실로 방치되다가 공매로 넘어갔는데 무려 20억 손해를 보고 거래됐어요. 이 건물은 원래 핫플레이스로 기대됐지만 임대료가 비싸서 임차인이 없었어요. 공실률이 20%를 넘은 강남 전체에서 이런 사례가 쏟아지죠. 가로수길은 공실률 40%, 청담동 17%로 상권이 몰락하고 있어요. 강남역 인근 상가도 공실 폭탄인데 임대료는 평당 수십만 원을 고집하면서 안 내린다며 버티다가 파산하는 거예요. 노년역 주변의 상가들은 공실률 21%, 압구정은 12%예요. 이영미 씨는 2020년에 송파구 상가를 샀어요. 30평, 분양가 20억, 대출이 12억이었죠. 당시에는 그 정도 대출은 쉽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마저도 서로 사려고 했죠. 처음엔 카페가 들어와 월세 8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금리 인상으로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임차인이 버티기 어려워졌죠. 그 이후 공실로 유지된 지 2년 반. 이자만 1억 5천만 원 날렸어요. 주변 상가들도 비슷해서 서로 렌트프리를 주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졌죠. 결국 손해를 보면서 팔기로 결심했지만 요즘 상가의 거래가 뜸하다 보니 문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상업시설의 전망을 해보자면 일단은 미래가 어둡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상가는 영원히 빈 공간이 될 수 있어요. 인구 감소와 오프라인의 온라인화로 오프라인 상가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있죠. 서울에서 가장 좋다는 강남도 공실률이 20-30%입니다. 아무리 부동산 규제를 풀어도 임대료가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자칫 잘못하다간 1990년대 일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버블 붕괴 때 상가 공실이 폭증했고 가격이 폭락했던 것처럼요. 어떤 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동산 투자는 항상 끝물에 산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상승장에서 가장 나중에 오른 부동산이 상업용 부동산이었죠. 그만큼 끝물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상권 조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적정 수준인지 주변 공실의 임대료와 위치를 충분히 비교해 봐야 하죠. 만약 매매를 한다면 대출 비율은 최대한 낮추고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공실이 오래된 상업용 부동산일수록 가격 협상하기 좋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네요. 상업용 부동산의 절망적인 현실을 살펴봤는데요. 물론 지금도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는 분들이 그런 케이스죠. 위험성이 많은 상업용 부동산.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사업이 오프라인의 장점을 살릴 수 있고 수익률을 더 높여서 건물이나 상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상업용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스타벅스 주인이야.
스타벅스는 프리미엄 브랜드라서 가치가 계속 오를 거야. 갖고 있다가 수익률 맞춰서 비싸게 팔면 돼.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진작 살걸. 계약 후 몇 달은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스타벅스 매출이 꾸준히 오르면서 월세 수익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월 300만 원 정도 들어오던 수익이 4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수익률은 6%가 넘었죠. 지금 그 스타벅스 상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진영 씨네 부부는 결혼 후 쭉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임대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땀 흘린 덕에 부부는 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매달 내는 월세와 불안정한 임대 생활은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진영 씨는 늘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안정적인 수익원이 필요해. 이제 정말 투자할 때가 됐어. 부동산이 이렇게 뜨고 있는데 지금이 기회야.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률이 은행보다 훨씬 낮다는 소문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였습니다. 주변 식당 주인들이나 손님들이 상가 하나 사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라고 입을 모았고 부부도 그 분위기에 휩쓸렸습니다. 식당 운영으로 모은 돈이 4억에 가까워지자 진영 씨는 아내 수지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부동산 해볼까? 수지 씨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금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아. 부부는 부동산을 다니며 상가 매물을 소개받기 시작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이라면 리스크가 적고 안정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엔 유명 프랜차이즈가 입점된 상가에 투자하는 게 유행이었죠. 올리브영, 스타벅스, 이디야, CU나 GS 편의점 같은 대형 브랜드들이 입점된 상가들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주상복합단지 1층에 위치한 스타벅스 상가를 소개받았습니다. 스타벅스 건물주가 되는 건 모든 사람들의 꿈이었죠. 진영 씨는 쉬는 날이면 스타벅스에 앉아 책을 읽는 걸 좋아했고 수지 씨도 스타벅스를 좋아했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큰 브랜드는 절대 망하지 않아. 월세 걱정 없이 평생 수익 낼 수 있을 거야. 중개인이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전국의 모든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며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건물주에게 월세처럼 지급하는 구조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매장은 월 매출의 12%를 상가 소유주에게 주는 계약이었고 동탄 신도시의 활발한 상권 덕에 매출이 꾸준할 거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현장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주상복합단지 1층에 자리 잡은 스타벅스는 평일인데도 입주민과 주변 직장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세련된 인테리어와 긴 줄을 선 손님들, 커피향이 퍼지는 분위기에 진영 씨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기라면 매일 사람들로 가득할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매물이야. 수지 씨도 동의했습니다. 은서가 대학 갈 때까지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갖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면 비싸게 팔면 돼. 하지만 매매 가격을 듣고 부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스타벅스 매장이 들어선 상가 전체가 24억 원이었죠. 식당으로 모은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24억? 이건 너무 무리야. 그냥 포기하자. 수지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진영 씨도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만 현실을 인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이 스타벅스 매장은 원래 나눠져 있던 상가 3개 호실을 연결해서 만든 거예요. 전체를 사는 대신 1개 호실만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8억이고 월 수익은 전체의 33%만 받는 형태로 계약하면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부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8억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동탄 신도시의 상업용 부동산을 보니 개발붐으로 가격이 더 오를 전망이었고 스타벅스라는 강력한 브랜드가 입점해 있으니 리스크가 적어 보였습니다. 진영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우리도 스타벅스 건물주 되는 거야. 수지 씨도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무리하더라도 이건 할 만한 투자인 것 같아. 부부는 모아둔 현금 3억에 담보대출 5억을 받아 1개 호실을 8억에 분양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쓰던 날 진영 씨는 상가의 창문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스타벅스 주인이야. 식당 말고 안정적인 수익원이 생겼어. 수지 씨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상가 가격도 계속 오를 거래. 계약 후 몇 달은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스타벅스 매출이 꾸준히 오르면서 월세 수익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월 300만 원 정도 들어오던 수익이 4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수익률은 6%가 넘었죠. 부부는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이게 바로 현금 흐름이지. 진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지 씨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죠. 우리 스타벅스 상가 계약했어. 매출 비율로 돈 들어오는데 브랜드가 워낙 강해서 걱정 없어. 은서도 친구들에게 이거 스타벅스 우리 엄마 아빠 거야 라며 자랑했습니다.
밤이 되면 부부는 식당을 마감하고 집에서 차를 마시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이 수익으로 식당 확장하거나 또 다른 투자해볼까? 그 시절 부부의 삶은 희망과 안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가 시세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계약 후 몇 주 만에 같은 평형의 상가가 8억 5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개 사무소에 들러 물어보니 동탄 신도시 개발로 더 오를 거예요. 그리고 스타벅스 입점 상가는 프리미엄이 더 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영 씨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지금 팔면 벌써 1억 이익이야. 하지만 아직 멀었지, 한참 오를 거야. 유튜브에서 동탄 부동산 영상을 보니 GTX와 삼성 효과로 폭발적 성장이라는 제목이 많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전망이 넘쳤습니다. 스타벅스 상가는 절대적이야. 그리고 동탄은 이제 시작이지. 부부는 자신들에게 되뇌었습니다. 우린 단기 투자로 산 게 아니야. 안정적인 수익원을 만들려고 산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혹시 이 상가 덕분에 노후에 일을 안 하면서도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나는 욕심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봄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경제 불안 소식이 매일 쏟아졌고 동탄 상권도 서서히 위축되었습니다. 처음엔 남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스타벅스는 브랜드라 괜찮아. 게다가 임대료가 매출 비율이니까. 수지 씨가 자신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매출 자체가 급감한 것이었습니다. 배달 서비스가 확대되고 각종 프로모션으로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스타벅스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월 매출이 30% 이상 떨어지면서 부부가 받는 수익도 급락했습니다. 최고 수익 시절 400만 원이던 월세가 200만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진영 씨는 통장 내역을 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매출이 왜 이렇게 떨어져? 수지 씨는 스타벅스 앱과 뉴스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배달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이 타격받고 있어. 그리고 프로모션으로 마진도 줄고 있는 것 같아.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여러 호실을 연결한 상가는 이제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팔기 어려워졌습니다. 중개인에게 물어보니 분양된 호실 하나만으로는 신규 대출이 어렵다네요. 그래서 전체를 사려는 사람만 찾는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동탄 신도시 주변에 스타벅스 매장이 새로 생기면서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진영 씨는 쉬는 날 매장 주변의 상가를 둘러봤습니다. 비슷한 평형의 상가가 7억에 나온 걸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상가는 위치도 좋은데 왜 이렇게 싸게 나왔지? 수지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5억 대출이 이제 짐이야. 우리가 너무 무리했던 걸까? 2024년 여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스타벅스 매출은 최고점에서 30% 이상 하락했고 부부가 받는 월세는 이자를 겨우 감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운영하던 식당 매출도 줄어들었습니다. 부부는 식당 마감 후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지출을 줄일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또 다른 투자는커녕 이자와 월세마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수지 씨는 은서 입시학원을 하나 더 보내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영 씨는 식당에서 늦게까지 손님을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식당이라도 잘 돼야 할 텐데 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지 씨도 우울했습니다. 스타벅스 건물주 꿈이 이게 다야. 그날 밤 진영 씨는 은서가 자는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상가를 산 후 수익으로 좋은 대학에 보내주려고 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가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동탄 상권은 아직 바닥 아니다. 공실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영상이 넘쳤고 커뮤니티에서는 스타벅스도 이제 끝났다.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지 씨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러다 영원히 대출만 갚다 끝나는 거 아니겠지? 진영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가를 산다는 건 단순히 오를까 내릴까의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식당 운영의 피로를 벗어나 안정된 삶을 꿈꾼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부부를 절망으로 내몰았습니다. 2025년 8월 부동산 앱을 확인해보니 동탄 신도시 비슷한 상가가 6억 5천만 원의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8억에 산 부부의 상가와 조건이 비슷했습니다. 손실은 1억 5천만 원. 더 충격적인 건 그 금액에 나온 상가들도 계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영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시세 하락은 더 이상 충격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계속 버텨보자. 팔아도 손해고 수익이라도 조금씩 들어오니까. 진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체념할 수밖에 없었죠. 부부는 상가를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었습니다. 동탄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시장 자체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기 때문이죠.
상가 수익은 줄었지만 식당 운영으로 버틴 결과 매출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프랜차이즈들이 생기면서 어려워졌지만 신선한 재료와 좋은 서비스로 기존 고객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던 거죠. 부부는 고정 지출을 줄이고 식당 운영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변에 우리 스타벅스 건물주예요 라고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영 씨는 어느 날 상가를 지나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거 괜히 산 걸까? 그때 안 샀으면 어땠을까? 실제로 동탄 신도시의 상가들은 2021년 삼성 효과로 가격이 폭등했지만 2025년 들어 매출 하락과 대출 규제 강화로 시세가 30% 이상 하락한 사례가 많습니다. 심지어 하락한 가격에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 비슷한 주상복합 상가가 2021년 10억 원대에 거래됐던 게 2025년 7억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근처 지제역 주변의 상가도 2022년 7억에 분양했던 상가가 2025년 5월 5억대에 거래되었습니다. 이 상가들을 산 많은 사람들은 동탄은 신도시라 상업용 부동산은 무조건 오릅니다. 브랜드 입점 상가는 안전자산입니다. 이런 말에 이끌렸습니다. 각자의 이유로 확신이 가득했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팔지도 못하고 높은 이자만 갚으며 버티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앞서 살펴본 부부처럼 유명 업체와 계약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낫죠. 공실로 유지되는 상가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실패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손해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 매일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값은 하락했지만 삶은 계속되었죠.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로 규제가 심해지고 있고 스타벅스처럼 브랜드 매장이어도 매출 하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이죠. 부동산, 특히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어떤 업종을 임차하고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올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투자 계획이 있다면 무리한 대출은 피하고 시장 흐름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거나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투자자들의 눈물을 직접 봐왔어요. 김태영 씨는 50대 초반 퇴직금으로 송도에 투자했어요. 2020년 센트럴파크 인근 아파트 30평대를 12억에 샀죠. 송도가 개발 호재로 뜨면서 집값이 오를 거라고 믿었대요. 전세 끼고 투자했는데 초기에 전세가 쭉쭉 올라 기뻤어요. 재계약할 때 올려받을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2023년부터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뚝 떨어졌어요. 전세도 같이 내려갔고 매매가는 8억 중반까지 하락했어요. 임차인이 전세 시세를 내려달라고 했고 급하게 고금리 대출을 받아 돌려줬죠. 태영 씨는 집을 팔고 싶었지만 너무 떨어져서 팔 수도 없었습니다. 팔면 손해만 3억이 넘기 때문이었죠. 집값이 오를 거라던 부동산과 유튜브만 믿고 무리해서 투자했던 게 실수였습니다. 부인과는 집 사지 말자고 했잖아. 이제 우리 어떡해 하면서 매일 큰 소리로 싸웠죠. 박태영 씨는 지금도 열심히 빚을 갚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스트레스로 고혈압까지 생겼죠. 그는 어쩌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특히 2025년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난 상승장 막바지에 올랐던 곳들이 폭탄처럼 터지고 있는데요. 주거용 부동산도 심각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은 말도 못합니다. 송도를 보니 상업용 공실률이 26.8%고 어떤 지식산업센터는 90% 이상 비었습니다. 평택 고덕은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70%로 심각하고 집합상가가 25%예요. 반도체 불황의 부동산 과잉 공급으로 10억대 매물이 5억에도 안 팔려요.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공실률 25%, 하남 미사신도시는 18%로 역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또 동탄신도시는 일부 주상복합이 60% 공실로 투자자들의 이자와 세금만 줄줄 새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의 집합상가와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이 전국적 문제예요. 박상민 씨는 40대 중반 회사원이에요. 2020년에 평택의 상가를 분양받았죠. 분양가 10억대 대출 60%를 받아서 샀어요. 월세로 500만 원 이상을 기대했는데 코로나 직후부터 임대가 안 나갔어요. 2025년 지금도 빈 상태예요. 은행 이자가 매달 250만 원 넘게 나가고 관리비도 수십만 원이에요. 박상민 씨가 저한테 털어놓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가족들한테 미안해서요.
결국 야간에 대리운전까지 나가서 겨우 이자를 갚고 있어요. 그때 느꼈어요. 빈 상가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은행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고 관리비도 쌓이는데 수익은 제로예요. 이렇게 박상민 씨처럼 대출받아 산 분들은 특히 더 힘듭니다. 공급 과잉에 경기 침체, 고금리까지 겹쳐 투자자들이 이자를 못 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요. 제 지인 중에도 비슷한 실수로 큰돈을 날린 분이 있기 때문에 더 와닿습니다. 그분은 평택의 지식산업센터 투자로 2억을 손해봤거든요. 그때 분양사 말만 믿고 덜컥 샀는데 공실이 6개월 넘어가니 이자 압박에 주말 알바까지 뛰었어요. 자, 이제 같이 여러 지역들의 숨겨진 민낯을 파헤쳐 보시죠. 광명역 주변은 입지가 정말 좋아요.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아울렛 같은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서 있고 중앙대학교 병원도 활발히 운영 중이죠. 교통도 최고예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강남순환로가 잘 연결돼 있고 2026년에 신안산선이 개통 예정이라 여의도에서 광명 그리고 안산까지 빠르게 오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센터와 상가가 왜 텅 비었을까요? 제가 최근 자료를 샅샅이 뒤져봤어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2025년 6월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66개 지식산업센터 중 40%가 공실 상태고 특히 수도권 외곽 지역이 심각하대요. 광명도 예외가 아니에요. 부동산 플래닛 보고서를 보니 2025년 1분기 경기도의 지식산업센터 경매 건수가 347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어요. 공급 과잉이 주범이에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건축허가 물량이 폭증하면서 공실이 쌓였죠. 광명역 인근에는 2019년 사용 승인을 받은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6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공실투성이에요. 대지 면적 5,000평이 넘고 연면적은 36,000평이 넘는 대형 건물이에요. 지식산업센터 호실 650개, 상가가 28개 호실인데 이 중 상가의 공실이 90% 가까이 돼요. 현장에서 느껴지는 건 이 건물이 유령처럼 서 있다는 거예요. 먼지만 쌓이고 불빛도 거의 없어요. 부동산 관계자분을 만나봤는데 입지가 좋은데 왜 이렇게 비었나요? 라고 물었더니 입주 직후 코로나가 직격탄이었고 2025년 지금은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장사하려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임대료가 비싸고 인건비까지 오르니 어지간해서는 이익이 안 남습니다. 또 상가를 분양받은 주인들은 대출 이자를 못 내서 허덕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왜냐하면 빈 상가다 보니까 은행 이자는 계속 나가고 관리비는 계속 나오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으니까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2025년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상가 공실률이 20% 이상으로 올랐고 지식산업센터는 공급 과잉 지역에서 40%에서 50%에 달한대요.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지식산업센터 16,209개 호실 중 평균 20%가 공실이라고 해요. 대형 건물들을 보면 1층 메인 상가도 텅 비었어요. 몇 개 점포만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들어서 있고 나머지는 썰렁해요. 수도권의 메인 상가값은 거의 10억대예요. 그런데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샀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는 은행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 돼요. 상가는 보통 대출이 5, 60% 정도예요. 그래서 어떤 주인분들은 그 이자를 못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광명역에 있는 대형 건물 상가들도 보통 도로변으로 10억에서 15억 정도에 분양됐거든요. 그래서 처음 기대 수익은 10억대 상가는 월세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였는데 막상 입주 시점에 경기가 나빠지니 지금은 싸게라도 맞춰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빈 상가다 보니까 은행 이자는 계속 나가고 관리비는 계속 나오는데 들어오는 건 없으니까요. 자기도 몇 억 쏟아놓고 감당이 안 됩니다. 보통 지식산업센터의 상가는 입주 후 6개월 정도 지나면 50%, 1년 지나면 거의 다 차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안 됐어요. 1층 상가는 특히 안 나가고 있거든요. 나간 몇 개도 주인들이 직접 하는 거지 진짜 임대 나가는 건 몇 개 안 돼요. 이제 이종현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0대 초반 사업가예요. 2021년에 하남 미사신도시의 상가를 2칸 분양받았어요. 한 칸은 본인 운영, 한 칸은 임대 주다가 팔아서 이익을 보려 했죠. 총 20억, 대출은 12억 받았어요. 준공 전까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죠. 당시에는 상가 열기가 엄청났고 분양 족족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완료되고 막상 입주 때가 되니 경기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원하던 금액보다 저렴하게 내놔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죠. 2025년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 상태예요. 팔아도 수억이나 손해예요. 최근 임대 한 칸이 겨우 나갔는데 월세 기대치의 80%도 안 됩니다. 이종현 씨는 압류 올까봐 잔금 치렀는데 빚만 늘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셨어요. 종현 씨 말고도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2025년 대한건설협회 조사를 보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급된 지식산업센터 65개 사업장 평균 미분양률이 37%예요. 거래 절벽에 경매 폭탄까지 터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 공급 과잉이에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급 폭증으로 2025년 공실률이 급증했습니다. 둘째, 경기 침체예요. 코로나 후유증과 고금리, 내수 부진이 겹쳤어요. 셋째, 수요 예측 실패예요. 인구가 늘지 않는 지역에 과도한 공급이 이어졌죠. 주변 아파트마다 상가가 있어서 소비자들이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게다가 2022년 이후 온라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상가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도를 보니 상업용 공실률이 26.8%고 어떤 지식산업센터는 90% 이상 비었습니다. 인천 전체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20%로 2배 증가했는데 그중 송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택 고덕은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70%로 심각하고 집합상가가 25%예요. 반도체 불황에 과잉 공급으로 10억대 상가가 5억에도 안 팔려요.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공실률 25%, 하남 미사신도시는 18%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또 동탄신도시는 일부 상가가 60% 공실로 투자자들의 이자와 세금만 줄줄 새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집합상가와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이 전국적 문제예요. 비수도권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고분양가, 고임대료, 고관리비가 발목을 잡고 있죠. 개발사들은 상가에서 이익을 뽑으려고 무조건 지었고 부동산 분위기가 좋았을 당시 너도나도 분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준공이 완료된 후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이 겹치면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산 분들이 이자를 못 내고 애타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 일부 투자자들은 극단적 선택을 고려할 정도입니다. 김미지 씨는 40대 여성 투자자예요. 2019년에 상가를 한 칸 분양받았어요. 분양가는 12억이었습니다. 그중 7억은 대출을 받아서 계약했습니다. 월세 500만 원 이상을 기대했는데 준공 이후 3년째 공실입니다. 매달 관리비 50만 원, 이자 270만 원이 나가요. 포기하고 싶어도 가격이 너무 하락해서 팔 수도 없어요. 쉬는 날마다 카페 알바 뛰면서 빚 갚고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라고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김미지 씨처럼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송도처럼 대형 국제도시도 공실이 넘쳐나고 평택은 삼성전자 주변인데도 60% 공실입니다. 이 모든 게 공급 과잉과 수요 예측 실패에서 비롯됐어요.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나 모든 건물의 상가를 무조건 짓잖아요. 개발사 입장에서는 상가에 이익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가를 많이 지어서 분양만 잘 되면 떼돈 버는 거니까 계속 짓죠. 분양은 어떻게든 다 합니다. 거의 다 팔려요. 그런데 임차인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 돈을 다 주고 사는 상가라면 내 돈 묶였다 생각하면 되는데 대다수가 대출받아 사셨거든요. 그래서 은행 이자도 못 내면서 임차인도 못 구하고 계속 애가 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전반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비율을 이제 좀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대출 비율도 적정 수준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개발사들은 상가나 공장형 지식산업센터에서 이익을 많이 뽑으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요즘 강남대로라고 해도 상가는 분양이 잘 안 됩니다. 개발사들이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개발사는 상가를 뺀 그 위에 주거용이나 업무시설 가지고 본전 이상을 다 뽑습니다.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너무 쉽게 개발이 되고 있고 허가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폐들이 부동산에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지인분 이야기를 하나 더 할게요. 2020년에 동탄 상가 2칸을 분양받았었는데 한 칸은 가져갈 생각, 한 칸은 피 받고 넘길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준공 완료됐을 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고민하다가 둘 다 잔금을 포기했어요. 시행사의 경우는 이미 완판했지만 잔금이 안 들어오면 끝입니다. 계약금 10%만 받는 케이스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칸이 5억씩 했어요. 여기서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포기하면 나머지 돈들이 안 들어오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상가 한 칸을 팔려고 하면 수억씩 낮은 가격에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사도 몇백억씩 손해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정말 어렵죠? 공급 과잉의 공실지옥, 이제 용도 전환 논의까지 나오고 있어요.
2025년 매경 기사를 보니 해외처럼 상가를 주거용으로 바꾸면 미분양 해소가 될 수 있대요. 하지만 정책이나 개발사들이 안 따라주고 있습니다. 개발사들은 상가 비율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공장처럼 찍어내서 이익만 뽑는 이런 식의 개발은 없어져야 합니다. 요즘 장사 정말 힘들어요. 우리나라 소상공인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게다가 상가를 덜컥 분양받은 분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죠. 광명, 광교, 동탄, 다산, 하남, 평택 등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업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을 분양받거나 임차해서 장사하시려면 꼭 발품을 파세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방문해서 직접 체크하세요. 프랜차이즈 담당자나 부동산 중개업소 말만 믿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산을 지키는 건 본인 몫이에요. 꼭 명심하세요.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부동산 투자 실패 안 하는 방법을 계속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난 상승장 많은 사람들이 수억씩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샀습니다. 몇 년 뒤에 집값이 오르면 좋지만 만약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진다면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멘탈이 붕괴되는 거죠. 자영업자 폐업도 이 흐름과 연결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경제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소매업에서 30만 명, 음식점에서는 15만 명 넘는 분들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코로나 팬데믹 동안 온라인 쇼핑과 배달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으면서 오프라인 상업시설, 특히 거리 상점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자영업자 550만 명 중 60~70%가 월 순수익 100만 원 미만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폐업하려 해도 신용 문제 때문에 망설여지는 게 현실입니다. 대출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장사를 시작할 때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합니다. 가게 보증금부터 인테리어, 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부수 비용까지 꽤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런데 장사가 안 된다고 문을 닫아버리면 대출은 어쩌나요? 이자는 매달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빚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부동산 상승장일 때 수억짜리 아파트를 60% 이상의 대출로 산 사람들이 많아요. 집값이 올랐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처럼 집값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멘탈이 붕괴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판 부동산 위기의 시작입니다.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 여파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가계부채는 2,000조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돌파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먼저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 시절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그 지원금의 실상을 보면 씁쓸합니다. 전체 지원금 중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은 고작 10%에 불과했고 나머지 90%는 대출 형태였습니다. 김수연 씨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2019년 코로나 직전에 서울 근교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1억을 투자했는데 이 중 대부분을 사업자 대출로 충당했어요. 코로나가 곧 끝나고 손님들이 다시 몰릴 거야 라는 희망으로 버텼지만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매출은 반토막이 됐고 월 순수익은 100만 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자는 매달 나갔어요. 최근까지 버티다가 결국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권리금은커녕 자리를 넘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폐업 후에는 사업자 대출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힘들어졌다고 해요. 빚 때문에 제 꿈이 산산조각 났어요.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이 사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영업자 550만 명 중 60~70%가 월 순수익 100만 원 미만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폐업하려 해도 신용 문제 때문에 망설여지는 게 현실입니다. 대출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생각해보세요. 가게 영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자는 매달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빚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통계로 보면 2025년 현재 자영업자 폐업률이 10.8%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그중 소매업이 20.8%, 음식업은 19.4%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에요. 작년 한 해 동안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경제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소매업에서만 30만 명 가까이, 음식점업에서는 15만 명이 넘는 분들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코로나 팬데믹 동안 온라인 쇼핑과 배달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으면서 오프라인 상업시설, 특히 거리 상점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외출을 줄이고 집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로드샵 매출이 급감했어요. 매출이 줄면 당연히 대출 이자를 갚기 힘들어지고 결국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과거 현상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8년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떠올려 보세요.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죠. 서브프라임은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대출을 해준 제도를 말합니다.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은행들이 마구잡이로 돈을 빌려줬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에서는 집값이 상승하면서 이런 식의 투자가 성행했어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9억 대출로 사서 1억만 투자하고 나중에 집값이 12억이 되면 2억의 차익을 얻는 구조였죠. 이게 몇 년 동안 계속되면서 경제가 거품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멈추거나 떨어지는 순간 이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무너지면서 경제 전체가 휘청거립니다. 당시 미국 전체 주택 담보 대출 중 80% 정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그 나머지의 부실이 도미노처럼 전체 경제를 무너뜨렸어요.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이 약하면 전체가 무너지듯이 경제도 밑바닥이 흔들리면 모두가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와 비슷해요. 서울의 20억짜리 아파트를 10억 이상의 대출로 산 사람들이 많아요. 몇 년 뒤에 25억이 되면 좋지만 만약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진다면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멘탈이 붕괴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판 서브프라임 위기의 시작입니다. 자영업자 폐업도 이 흐름과 연결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해외 선진국들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우리는 90%를 대출로 줬어요. 그 결과 지금 부실 채권이 쌓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과 배달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오프라인 상가 매출이 줄었고 이자 미납이 늘어나면서 폐업이 가속화되고 있죠.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어요. 최동준 씨는 4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2021년 부동산 붐이 한창일 때 갭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수도권 신도시의 10억짜리 아파트를 자기 돈 3억, 대출 7억으로 샀어요. 그는 집값이 계속 오를 테니 이자 갚고도 차익을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했죠. 하지만 2022년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월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었고 설상가상으로 집값이 30%나 떨어졌어요. 매달 적자에 시달렸죠. 이자야 그렇다 쳐도 집값이 떨어지는 걸 보고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2025년 현재 집값이 조금 회복하긴 했지만 아직도 2억가량 손해 중입니다. 최동준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빚이 제 인생을 망쳤어요. 그때 욕심을 내지 말 걸 그랬어요. 이제 가계부채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2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GDP 대비 90% 수준으로 국민 한 명당 평균 4천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에요. 이 빚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폭증하죠. 최근 카드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해요. 정부는 금리를 인하하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 폐업이 계속되면서 부실 채권이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ESC는 2022년 지방 상가를 투자했습니다. 5억짜리 상가를 3억 대출로 샀어요. 지역개발 호재가 있다는 소식에 임대 수익이 좋을 거야 라고 믿었죠. 하지만 개발이 지연되고 지역 인구 유출로 임대 수요가 없었어요. 이자는 매달 쌓여갔고 결국 올해 초에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손실액은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김수연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빚의 공포가 정말 뼈저리게 느껴져요. 호재만 믿고 덤볐다가 큰 코 다쳤어요. 이 사례는 빚으로 무리한 투자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여줍니다. 개인의 실패가 쌓이면 사회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금융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다행히 1금융권은 부실 채권의 충격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2금융권이에요.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곳에서 부실이 터지면 충격이 상당히 클 겁니다. 이게 바로 빚으로 쌓아 올린 경제가 터지는 순간이에요. 2금융권의 부실채권 비율은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8.7%까지 치솟았어요. 이는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최근 세제 대책으로는 공시지가 현실화, 종합부동산세 유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지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공급 대책이에요. 3기 신도시의 공급 속도를 빠르게 하면 2029년쯤 입주가 가능해요. 정부가 박차를 가하면 빠른 시기에 분양할 수도 있죠. 게다가 만약 분양가가 현 시세의 70% 수준이라면,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를 3억 5천만 원에 분양한다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분명 기회를 노릴 겁니다. 조성원가로 공급하면 더 저렴해질 수 있어요. 이런 정책은 한쪽으로 몰리는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물론 이처럼 강력한 대책이 빠르게 적용되면 시장이 안정화되지만 약한 대책이 천천히 조금씩 나오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인구 구조를 보면 더 심각해요. 결혼 건수를 보세요. 1990년대에는 연간 40만 쌍이 결혼했지만 지금은 20만 쌍으로 줄었어요. 2033년에는 10만 쌍 이하로 떨어질 거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신규 주택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거죠. 반면 건설사들은 연간 3, 40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공급 과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년 뒤를 생각해 보세요. 집값이 오를 거라고 잘못 판단하고 무리하게 투자하면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서울과 수도권은 지금 꼭지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경매 시장은 어떨까요? 지금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투자 실패로 내놓는 물건들이 늘고 있죠. 예전에는 경매 시장이 고수들만의 영역이었지만 지금은 대중화됐어요. 유튜브에 경매 관련 강의도 많고 정보도 쉽게 구할 수 있죠. 경매를 잘하면 그만큼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대중화가 되고 있다고 해도 숨은 리스크도 많죠. 경매도 무작정 뛰어들지 말고 경매 대리인 자격이 있는 공인중개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상황이 많이 심각합니다. 일부 지역은 매년 공실률이 급격히 늘고 있죠. 특히 신도시의 경우 엄청납니다. 공급이 많았던 만큼 누적된 공실을 해소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수익률만 보고 접근했다가는 크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상권, 수요, 비용 등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보수적으로 자산을 관리해야 할 시기이죠. 최근 규제들과 같이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으면 시장은 조금씩 안정화될 거예요. 하지만 약한 대책이 나오면 일시적으로 집값이 반짝 오르다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럴 때 여러분은 꾸준히 경제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으셔야 합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경제가 터지기 전에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세요.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면 앞서 살펴본 투자자들과 같은 실패는 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부는 3층 건물을 월세로 임대해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3층 주인집에서 거주하며 1층과 2층은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했죠. 2021년 당시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지금 사야겠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으로부터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건물을 보러 오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러다 이 건물 다른 사람이 사가는 거 아니야? 돈 모아서 사려고 했는데 어쩌지? 얼만지 물어나 보자. 그렇게 부동산의 시세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매 가격이 15억이니까 잘 받으면 11억, 12억까지도 대출 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 얘기한 금액을 듣고 생각보다 대출이 많이 나온다는 소식에 너무 놀랐습니다. 부부는 곧바로 매수 의향을 밝히고 은행에 대출 한도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한도 결과가 나왔고 1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우리 3억 5천만 원 가지고 건물을 살 수 있는 거네. 벌어서 갚으면 돼. 지금 매출이면 충분히 가능해. 그렇게 부부는 영끌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이 부부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30대 후반의 지훈 씨네 부부는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주도 성산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며 쌓은 노하우로 애월에 정착한 지 2년 만에 검색만 하면 나오는 유명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숙소 제주의 밤은 애월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인테리어와 맛있는 음식과 와인 그리고 루프탑이 어우러져 20대 30대 청춘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숙소는 성수기면 예약조차 하기 힘들었고 비수기에도 꾸준히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부는 3층 건물을 임대해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었죠. 3층 주인집에서 거주하며 1층과 2층은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2년 단위로 건물 전체를 월세로 임대해서 숙박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생활은 자유롭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부부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투자자와 서울 수도권 외지인들이 몰려들며 에어릅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부부가 임대로 운영하던 건물 근처 땅값은 2년 만에 가격이 2배로 뛰었고 식당이나 카페 어딜 가도 부동산 이야기가 자주 들려왔습니다. 부부는 점점 더 강하게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가 운영하던 게스트하우스 건물이 매매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소식을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매하려는 손님이 있어서 건물을 보러 와도 되겠냐는 연락이었죠. 그렇게 손님들과 부동산 중개인이 게스트하우스에 방문했습니다. 부부가 인테리어를 잘 해놨기 때문에 매물을 본 손님은 곧 계약할 것처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러자 부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꾸민 건 우린데 건물 주인만 좋게 생겼네. 돈 좀 모아서 이 건물 사려고 했는데 아쉽다. 얼만지 물어나 볼까? 부부는 곧장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해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2021년 8월 제주 애월의 건물 가격은 15억의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부부는 망설였습니다. 우리가 사기엔 너무 비싸다. 대출은 얼마나 나올까? 요즘 법인 사업자 내시면 건물 가격의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해요. 그때 보셨던 손님들도 거의 다 대출로 사려고 하시는 거예요. 매매 가격이 15억이니까 잘 받으면 11억, 12억까지도 대출 가능합니다. 이미 은행에 감정평가도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대출이 많이 나온다는 소식에 부부는 매수 의향을 밝히고 은행에 대출 한도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는데요. 이미 해당 건물에서 숙박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출도 상당했고 사업 용도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대출이 1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건물 임대료와 대출이자를 계산해보니 건물을 사서 운영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았죠. 여보, 우리가 이 건물 사자. 대출이야 벌어서 차근차근 갚아나가면 돼. 남한테 주기 너무 아까워. 그들은 이 건물이 사업과 주거를 넘어 자신들의 노력과 꿈이 담긴 공간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건물주와의 관계도 좋았기 때문에 건물 옥상과 마당 보수 작업도 흔쾌히 받아냈죠. 항상 지내던 공간이었지만 빌려서 쓸 때와는 느낌이 전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매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처 토지가 21억에 거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인근 땅값이 치솟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부부는 기뻤습니다. 제주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뜨거웠고 유튜브와 커뮤니티에서는 에어릅이 제주도의 핫플레이스라 불리며 투자 가치가 높다고 떠들썩했습니다. 부부는 이 집이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노후 자산까지 책임져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수진 씨는 가끔 부동산 앱을 열어 주변 건물과 토지 시세를 확인하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녀는 투자로 산 것이 아니라 사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 산 거라며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대감이 커져갔습니다. 지훈 씨 역시 숙소 손님들과 부동산 이야기를 나누며 제주도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건물은 단순히 집과 사업장이 아니라 꿈과 안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가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숙박 사업이 잘 되고 있었기에 이자 부담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물가가 급등하며 유지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안 그래도 물가가 높은 제주도의 생활이 더욱 힘들어졌죠. 숙소 운영 비용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청소업체 금액도 급격히 뛰었고 음식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수진 씨는 매일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지출을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숙소의 가격도 올려야 했습니다. 그러자 손님들의 발길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비수기에는 예약이 두세 팀 이하로 잡히는 날도 생겼습니다. 늘어난 생활비와 줄어든 수입은 부부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11억 5천만 원에 대한 대출이자가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 씨는 부동산 카페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주도의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고 유명 연예인 등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어 중개업소에 전화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요즘 제주 부동산이 많이 식었어요. 금리 때문에 거래가 거의 없어요. 수진 씨는 매일 밤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거래 금액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세는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2023년 초 인근 건물이 11억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부가 건물을 매수할 때만 해도 그 건물의 시세는 14억 정도였는데 최근 3억 낮은 가격에 팔렸다는 거였죠.
수진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는 처음 건물을 샀을 때의 설렘과 숙소가 매일 만시를 기록했던 때를 떠올렸지만 이제 그 기억은 불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2023년 여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주변의 숙박업소들이 줄줄이 매물로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부는 이제 더 이상 시세를 확인하지 않으려 했지만 불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숙소 운영은 여전히 어려웠고 대출 이자와 생활비는 부부의 통장을 점점 갉아먹었습니다. 수진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이 잠든 후 옥상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다 뷰가 한때는 꿈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 건물이 우리를 망치고 있어. 지훈 씨는 숙박 어플 예약 처리를 마치고 돌아와 아내의 눈물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었지만 위로의 말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손님들의 저녁 파티를 준비하다가도 이따금 우울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남편 지훈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자 때문에 집중이 안 돼.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지훈 씨는 야간에 숙소를 점검하며 혼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출 갚느라 평생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건가? 제주가 천국이라던 게 다 거짓말이었어. 부부는 저녁 식사 중에도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TV에서 제주도 관련 뉴스가 나오면 채널을 돌렸습니다. 제주도 물가 폭등으로 외지인들의 발길이 끊기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좌절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진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제주 생활을 자랑하던 그녀는 이제 후회와 자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지? 이제는 좋은 척도 못하겠어. 지훈 씨는 숙소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이 쌓였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탓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가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대출 이자 때문에 사업에 집중이 안 돼. 우리 꿈이 여기서 끝나는 거야? 지훈 씨는 답답한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나도 후회해. 하지만 어쩌라고. 그들의 관계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밤이면 옥상에 앉아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건물을 계약했을 때의 설렘을 떠올렸습니다. 숙소를 성공시키겠다는 다짐. 그리고 안정된 미래를 꿈꾸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건물은 그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섣불리 사버렸어.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2025년 8월. 시장은 약간의 회복 조짐을 보였습니다. 제주도 관광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대출 이자가 조금 낮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수진 씨는 부동산 앱의 기록을 보며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하락은 충격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부는 옥상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그냥 가격은 있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 건물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곳이 이제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숙소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부부는 운영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에어비앤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예약과 리뷰 관리를 통해 슈퍼호스트가 되었습니다. 손님은 조금씩 늘어났고 매출도 서서히 안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무관리, 청소, 픽업, 음식 등 파트를 세분화하면서 유지 비용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우리 건물값 얼마야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어느 날 옥상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건물 괜히 산 걸까? 안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이 건물에서 웃고 울고 고민하고 숙소를 운영하며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시세는 하락했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제주도 에어릅의 3층 건물은 2021년 8월 15억에 거래되었지만 주변의 숙소 매물이 늘어나고 수익이 나빠지면서 더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토지 그 자체로의 가치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 실패 사례는 건물뿐만 아니라 주거용, 상업용 모든 영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타운하우스를 예로 들면 서귀포시의 한 고급 빌라 단지는 2021년 10억대에 거래되었지만 2025년 현재 7억대로 떨어졌습니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은 2020년, 2021년 뜨거운 열기를 띠었지만 금리 인상과 관광 수요 감소로 빠르게 냉각되었습니다. 에어릅은 한때 제주도의 핫플레이스로 불리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2022년 말부터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2025년 들어 일부 지역에서 회복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규제가 강화되며 가격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제주 부동산 시장이 2025년 하반기에는 저조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제주공항개발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일부 지역의 토지 시장을 자극했지만 주거용 부동산은 여전히 위축된 상태입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상승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부부의 기대와 달리 빠르게 변했습니다. 제주도는 무조건 오른다. 바다뷰는 안전자산이다. 이런 말에 이끌렸던 부부의 선택은 확신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팔 엄두도 못 내고 대출 이자를 갚으며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투자 실패를 만회하려 노력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지훈 씨네 부부처럼 어떤 마음가짐으로 현재를 버텨내고 어떤 미래를 계획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고점에서 사서 하락했더라도 그 공간이 가족에게 의미 있는 터전이라면 그것은 투자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수연 씨는 2019년 30대 후반 주부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당시 LTV 90% 시절이라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었죠. 매매가 4억에 전세 3억 8천만 원으로 갭 투자를 했어요. 부동산 카페에서 본 해당 지역은 전세가율이 높으니 안전하다는 조언에 끌렸죠. 사자마자 시세가 4억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갭 투자의 매력에 빠진 이수연 씨는 곧바로 두 번째 아파트를 계약합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매매가 3억 5천만 원에 전세 3억 2천만 원. 두 채를 매수하는데 현금은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죠. 이게 진짜 부동산 투자라며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차인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재계약 시점에 전세금을 낮춰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당시 시세가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출도 안 나오고 현금이 없어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고 모자란 돈은 대부업체까지 연락해 채웠습니다. 그 사이 빌라 집값이 쭉쭉 떨어졌고 총 2억 손실에 신용등급까지 망가졌어요. 3년간 빚 갚느라 고생했는데 앞으로 바뀔 규제 때문에 더 걱정입니다. 규제가 시행되면 이런 사례가 여기저기서 나타날 텐데요. 대체 얼마나 강력한 규제이길래 집주인과 임차인들 모두 벌벌 떨고 있는 걸까요? 2025년 현재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LTV를 더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 과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전세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어떤 피해가 올지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앞으로 전세가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택은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집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니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집값 5억짜리 아파트에 전세금 4억으로 살던 세입자가 이사를 가려면 보증 한도가 3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본인 돈으로 채워야 하니 저축이 부족한 젊은 세대나 서민 가정은 주거 불안정이 심화될 수밖에 없죠. 월세로 넘어가면 매달 100만 원 이상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임대 비중은 이미 월세가 64.4%인데 이 정책으로 80%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도 피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면 전세금을 대폭 낮춰야 하니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고 전세를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방은 전세가율이 평균 70%를 넘는 지역이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이나 되는데 대전, 광주, 울산, 경남, 전남 같은 지역에서는 임차인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 이주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전체 시장을 보면 수백만 가구가 영향을 받아 전세 시장에 대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 사기와 갭 투자를 차단하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부작용으로 서민층의 주거 빈곤이 심화되고 서민 보호가 아니라 서민 내몰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박민호 씨는 2018년 평범한 직장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당시 전세 보증 LTV가 100%에 가까웠던 시절이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무자본 갭 투자로 돈 벌기 쉽다는 조언에 귀가 솔깃했죠. 서울 근교에 빌라 3채를 샀습니다. 첫 번째 빌라는 매매가 3억, 전세 2억 8천만 원으로 세팅했어요. 은행 대출이 쉽게 나와 자기 돈 2천만 원만 투자했고 임차인은 한 달 만에 구했어요. 금방 시세가 오르자 투자에 눈이 멀었고 그렇게 다음 계약들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빌라는 매매가 2억 5천만 원에 전세 2억 3천만 원, 세 번째는 매매가 3억 2천만 원에 전세 2억 9천만 원. 세 채를 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7천만 원이 올랐고
이게 부자의 길이구나 라고 꿈을 키웠대요. 출퇴근길에 부동산 매물만 들여다봤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빌라 시장이 흔들렸어요. 첫 번째 빌라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전세금 2억 8천만 원 반환을 요구했는데 박민호 씨는 현금이 없었어요. 갭투기라 대출에만 의존했으니까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 신청했지만 감정가보다 20% 부풀려져 거부됐어요. 결국 첫 빌라는 어렵게 고금리 신용대출로 넘어갔죠. 하지만 문제는 두 번째 빌라였어요. 두 번째 세입자는 재계약 시점에 전세금 2천만 원을 낮춰달라고 했죠. 당시 시세가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출도 안 나오고 현금이 없어 가족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고 모자란 돈은 대부업체까지 연락해 채웠습니다. 그 사이 빌라 집값이 쭉쭉 떨어졌고 총 2억 손실에 신용등급까지 망가졌어요. 3년간 빚 갚느라 고생했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정책이라던데 저 같은 서민을 투기꾼으로 만들어 망쳤어요. 이 사례는 높은 LTV가 초보 투자자를 유혹해 파산으로 내몬 전형적인 경우예요. 지금 전세 규제가 강화되면 이런 상황에 처할 집주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본 개념을 정리하며 본론으로 들어가죠.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의 매매가와 전세가율을 아시나요? 집값 10억에 전세 5억이면 전세가율 50%, 6억이면 60%입니다. 이 전세가율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기준이 되는데 정부가 LTV를 70%로 낮추는 건 과거의 교훈 때문이에요. 2017년 LTV가 100%에 가까웠을 때 무자본 갭투기가 성행했어요. 집을 사서 전세를 끼면 자기 돈 없이 수십 채를 소유할 수 있었죠. 예를 들어 집값 5억에 전세 5억으로 임차인을 들이면 투자자는 돈 한 푼 안 내고 시세 차익을 챙겼어요. 하지만 집값이 조금만 떨어지면 깡통 전세가 되어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못 받고 집주인은 파산. 특히 빌라에서 이런 사고가 많았고 이로 인해 아파트 선호 현상이 생겨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정부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시행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집을 못 사게 됐어요. LTV는 담보인정 비율로 감정가 5억의 70%면 최대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감정가가 실제 거래가와 달라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감정가 4억짜리 집이 6억으로 부풀려져 거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2025년 정부의 목표는 전세 사기 차단과 가계대출 억제입니다. 현재 가계대출이 2천조 원을 넘는 상황이라 규제는 필요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초반에 말씀드렸듯 임차인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월세 비중이 늘어나며 전세 시장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집주인은 전세입자를 못 구해 자연스럽게 공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 전세가율이 높아 타격이 더 클 것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아파트 전세가율이 70%를 넘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입니다. 광주, 대전, 울산, 경남, 전남 등이 포함되죠. 연립과 빌라 같은 B아파트는 서울, 부산, 세종을 제외하고 모두 70%를 넘습니다. 즉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주거이동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건설사 미분양 해소와 임차인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됐죠.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못 받으면 허그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돌려줍니다. 현재 기준은 수도권 7억 이하, 지방 5억 이하 주택에 담보인정 비율 90% 이하로 가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70%로 낮아지면 집값 7억 기준으로 전세금 4억 9천만 원 이하만 보증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서울 빌라를 예로 들면 집값 2억에 전세 1억 8천만 원까지 보증이 가능했는데 이제 불가능해요. 이게 깡통 전세의 씨앗이죠. 이수연 씨는 2019년 30대 후반 주부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당시 LTV 90% 시절이라 경기권 아파트 두 채를 샀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매매가 4억에 전세 3억 8천만 원으로 갭 투자했어요. 부동산 카페에서 본 해당 지역은 전세가율이 높으니 안전하다는 조언에 끌렸죠. 사자마자 시세가 4억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갭 투자의 매력에 빠진 이수연 씨는 곧바로 두 번째 아파트를 계약합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매매가 3억 5천만 원에 전세 3억 2천만 원. 두 채를 매수하는데 현금은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죠. 이게 진짜 부동산 투자라며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2022년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집값이 조정기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 아파트 임차인이 지방으로 직장을 이전하며 전세금 3억 8천만 원 반환을 요구했는데 이수연 씨는 돌려줄 현금이 없었어요. 같은 금액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했지만 전세 시세가 너무 떨어져서 불가능했죠. 급하게 현금 5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채 합쳐 총 8천만 원의 현금이 필요했죠. 부부 사이는 최악 이혼 위기까지 갔습니다. 고금리 신용대출에 남편 퇴직금까지 미리 끌어서 겨우 마련했고 빚 갚느라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강화되면 저 같은 서민만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 사례는 높은 LTV가 금리 변동 시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줍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임차인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하는 물건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 전세금 반환 리스크가 커지니까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면 전세금을 대폭 낮추거나 월세로 전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주택 임대 상황을 보면 전세 비중이 35.6%, 월세가 64.4%인데 LTV 70% 정책으로 월세 비중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 대출 이자를 내며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월세를 내며 사는 게 나을까요? 전세 수요가 줄면 전세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전세 대출로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랐어요. 이제 LTV 70%로 보증 여건이 강화되면 집주인들은 전세가율을 70% 이하로 맞추려 노력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늘고 있죠. 보증보험을 담당하는 주체들의 재정 상태도 심각합니다. 2023년 3조 8천억 원, 2024년 2조 5천억 원 넘는 적자가 났어요. 대부분 전세 보증 때문입니다. 일부는 전세 보증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갭 투자만 조성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반대로 금액이 크니 국가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죠.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쉬운 돈벌이입니다. 주택은 안전자산이라 이자도 높게 받죠. 하지만 대출이 너무 쉬우니 빚을 모르고 달려들었다가 경제위기 시 경매나 파산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경매 물건이 급증했죠. LTV 70% 정책은 서울보다 지방에 더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왜냐,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요. 예를 들어 서울 성동구 33평 아파트의 매매가는 19억, 전세는 10억으로 전세가율 50% 수준입니다. 또 수원 광교의 아파트는 매매가 15억, 전세 7억으로 50% 수준이죠. 매매가가 높고 전세가율이 낮다는 건 현실 사용 가치보다 미래 희망 가치가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세대가 미래 세대의 부동산 상승분을 미리 다 먹어 치우고 있는 거예요. 추가로 규제 후 예상되는 피해를 정리하면 젊은 세대는 전세를 구하지 못해 월세 부담이 커지고 중년층과 노년층은 기존의 임대 사업을 포기하며 지방은 빈집 증가로 지역 경제가 쇠퇴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대출 규제 강화로 2주택자 LTV는 0%,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도 70%로 제한됩니다. 전세 수요 감소로 가격은 하락할 수 있지만 서민 주거 불안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안의 아파트 한 채를 매매가 5억, 전세가 4억에 산 김민규 씨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곧 전세 만기 시점이 다가오는데 강화된 전세 규제를 적용하면 급하게 현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죠. 5억에 70%면 최대 3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4억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5천만 원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죠. 정책 변화 소식에 불안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규제 강화가 서민보호, 나처럼 월세로 내몰리는 게 보호냐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로 보면 정책 변화는 투기를 막지만 선의의 집주인과 임차인을 힘들게 합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규제로 역전세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빌라 경매가 급증하고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날 거예요. 투자 실패를 피하려면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계획하세요. 앞서 살펴본 투자자들처럼 갭 투자에 의존하다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실패 사례들을 교훈 삼아 여러분은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민희 씨는 2023년에 서울 빌라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보증금은 3억 5천만 원이었죠. 당시엔 집주인이 대출이 많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세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민희 씨의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세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 대출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민희 씨는 보험을 청구했지만 보증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어요. 직장을 옮기면서 불가피하게 먼저 새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추가로 월세집을 구했어요. 월세는 월세대로 나가고 기존 집 보증금은 받지도 못하고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대요. 전세가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이게 무슨 악몽이냐며 울분을 토했어요.
앞으로 이런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쏟아질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전세자금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빌라, 다세대, 다가구 같은 비아파트 시장에서 역전세난이 본격적으로 터질 예정입니다. 집주인들은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고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이 상황을 아주 천천히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앞으로 전세 대출이 막히는 걸까요? 최근 HF가 새로운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이 규제는 선순위 채권과 임차 보증금의 합계가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하면 전세 대출 보증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간단히 말해서 집주인이 이미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거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이 걸려 있으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전세 대출이 크게 줄어들거나 심지어 아예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빌라, 다세대, 다가구 같은 비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실제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아서 이 규제의 타격이 훨씬 큽니다. 결과적으로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게 되고 이게 바로 역전세난의 시작입니다. 집주인은 파산 위기에 처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잃을 위험에 빠지는 연쇄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김영희 씨는 30대 직장인으로 2024년에 경기도의 빌라를 갭투자로 샀습니다. 공시가격 2억, 시세는 3억 5천만 원짜리 집이었어요. 김영희 씨는 자기 돈 5천만 원을 넣고 대출 5천만 원에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으로 내고 재개발 빌라를 샀어요. 전세 대출이 잘 나오니까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2025년 8월 28일부터 이 규제가 시작되면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 만료로 나가려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김영희 씨가 새 임차인을 구하려 하는데 전세 대출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영희 씨의 대출 5천만 원과 기존 세입자 보증금 2억 5천만 원, 총 선순위 채권 3억이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했기 때문이에요. 새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은 고작 1억 정도. 결국 김영희 씨는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스스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니면 집을 팔아야겠죠. 집값이 올랐으면 문제없는데 지금 같은 시기엔 제값 받기도 어렵습니다. 김영희 씨는 싸게라도 팔아야 하나 월세로 돌려야 하나 고민하며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앞으로 줄줄이 터질 거예요. 이 규제는 왜 생긴 걸까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즉 버블을 막기 위해 가계대출을 관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HF가 세입자의 신용도만 심사했지만 이제는 선순위 채권까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선순위 채권이란 뭘까요? 쉽게 말해 그 집에 이미 걸려있는 먼저 갚아야 할 돈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째, 집주인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로 등본의 근저당권으로 설정된 금액입니다. 둘째, 기존 임차인이 걸어놓은 전세 보증금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새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이민호 씨는 2022년 부동산 시장이 한창 뜨거울 때 서울 근교에 다세대 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매매 금액은 총 5억 5천만 원이었어요. 이민호 씨는 자기 돈 1억 5천만 원에 대출 5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3억 5천만 원은 전세금으로 충당했습니다.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세입자를 들여서 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받고 이 돈으로 주택을 사면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볼 계획이었죠. 이민호 씨는 어차피 돈은 전세입자가 다 내주는 거니까 내 돈은 얼마 안 들어가, 요즘 전세 대출도 쉽게 나오니까 딱이야 라며 엄청 들떠 있었어요. 하지만 2023년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이민호 씨의 집 시세가 5억 5천만 원에서 4억으로 뚝 떨어졌어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기존 임차인이 이제 계약 만료로 나가려고 할 때 새 임차인을 구하려니 전세 대출이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민호 씨의 대출 5천만 원과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3억 5천만 원, 총 선순위 채권 4억이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민호 씨는 이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저 이제 어쩌죠? 임차인이 분명 나간다고 할 텐데 왜 그때 샀는지 후회만 남아요 라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규제로 어떤 후폭풍이 올까요? 먼저 대출을 많이 끼거나 적은 갭으로 투자한 집주인들은 파산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요. 특히 빌라,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시세 하락으로 이미 깡통 전세가 된 곳이 많습니다. 깡통 전세란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높은 상황을 말해요.
제가 아는 지인은 다가구 주택 세 채를 갭투자로 샀는데 한 채에서 비슷한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결국 경매로 넘어갔어요. 손해가 무려 2억 5천만 원이었죠. 임차인들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보증보험을 청구하지만 집주인이 파산하면 회수가 어려워요. 월세로 전환한다고? 집주인에게 여유자금이 없으면 그마저도 불가능합니다. 임대인 연합회도 이 상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내용이 아주 강렬합니다. 정부가 비아파트 임대인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사실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시장 가격에 비교적 가까워서 이 규제에 타격이 덜하지만 빌라 같은 비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시장 가격의 60-70% 수준이라 타격이 훨씬 큽니다. 한쪽에서는 보증 한도를 높여서 연착륙을 시켜야 한다고 외치고 다른 쪽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맞서고 있죠. 금융권이 부동산 버블을 키운 탓이 큽니다. 과거엔 대출을 쉽게 내줬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규제 칼을 빼든 거죠. 김민희 씨는 2024년에 서울 빌라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이었죠. 당시엔 집주인이 대출이 많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올해 초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민희 씨의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새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전세 대출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민희 씨는 보험을 청구했지만 보증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어요. 민희 씨는 직장을 옮기면서 불가피하게 먼저 새 집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추가로 월세집을 구했어요. 월세는 월세대로 나가고 기존 집 보증금은 받지도 못하고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대요. 전세가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이게 무슨 악몽이냐며 울분을 토했어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쏟아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임차인 여러분,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세요. 집주인의 기존 대출, 즉 근저당과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산해서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하는지 꼭 계산해 보세요. 만약 126%를 넘으면 그 집은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주거래 은행에 조회가 가능하다면 은행에 문의해서 대출 한도를 미리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를 고려하거나 선순위 채권이 낮은 다른 집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악몽 절대 겪고 싶지 않으시죠? 집을 소유하고 있으시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자기 돈으로 근저당 대출을 줄이세요. 어렵겠지만 필수입니다. 둘째,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전환하는 전략을 고려하세요. 셋째, 법인 임대라면 보증 한도가 80%로 더 엄격하니 사업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다가 파산하는 상황 절대 겪고 싶지 않으시죠?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서울의 전세 물량이 반토막 났습니다. 2년 전에는 8만 개였던 물량이 지금은 4만 개로 줄었습니다. 경기도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예전엔 10만 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4만 개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거의 60% 가까이 줄어든 셈이죠. 왜 이렇게 됐냐면 2023년에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비율이 50%를 넘으면서 임차인들이 재계약을 선택하고 있어요. 23년도 전세 시세가 지금보다 훨씬 쌌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들은 집을 사지 않는 이상 계속 재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매수도 어려워졌죠. 살기 좋은 동네는 전세 물량이 특히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덜 인기 있는 동네에서도 전세를 구하기 힘들어졌어요. 전세 물건이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는 지난 2년간 약 6% 상승했습니다. 꾸준히 오르고 있는 거죠. 울산, 부산 같은 지역도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는 공급 부족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025년엔 둔촌주공 같은 대단지 입주로 공급이 조금 늘었지만 2026년과 2027년엔 입주 물량이 급감할 거예요. 특히 이전에 계약한 분들은 갱신권도 다 썼기 때문에 2026년 전세 계약 만료 시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정부가 세금 정책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토부가 이미 관련 연구 용역을 시작했어요. 용역 결과가 정부 의도대로 나올 가능성이 크죠. 공시가격이 오르면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세금 부담도 커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시행되는 규제로 역전세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빌라 경매가 급증하고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날 거예요. 투자 실패를 피하려면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계획하세요. 앞서 살펴본 투자자들처럼 갭 투자에 의존하다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실패 사례들을 교훈 삼아 여러분은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신촌과 이대. 한때 이곳은 젊은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였어요. 주말이면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그 영광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임대로 나온 건물들만 늘어서 있는데요. 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박진수 씨는 2019년 여름 신촌 명물거리 근처 건물을 35억에 매입했어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만 유치하면 수억은 벌 수 있을 거야 라며 큰 그림을 그렸죠. 당시 많은 중개사들이 상권이 곧 살아날 거라고 장담했어요. 그래서 은행 대출 20억을 끌어다 샀죠. 하지만 기대와 달리 유동인구가 40%나 줄었고 높은 임대료 때문에 임차인들이 발길을 돌렸어요. 몇 년째 공실로 남아 누적된 이자만 2억이 넘게 쌓였고 관리비와 세금까지 포함해 총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결국 경매로 넘어갔고 박진수 씨는 상권이 이렇게 망할 줄 몰랐어요. 그때 만약 강남에 투자했으면 돈 벌었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렇게 말하며 한숨 쉬셨어요. 서울의 대표 대학가,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이대와 신촌 상권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한때 밤늦게까지 젊은이들로 북적이던 거리가 이제는 텅 빈 상가들로 뒤덮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나가봤어요. 이대에 비어있는 건물. 이 건물을 보면 김영진 씨가 떠오릅니다. 2021년 초 그는 이대 근처의 코너 건물을 22억에 매입했어요. 상권이 곧 살아날 거야. 학생들이 돌아오면 월세는 충분히 높게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며 큰 기대를 품었죠. 당시 시장 분위기가 회복 조짐을 보였고 공인중개사들도 지금이 기회라며 부추겼어요. 그래서 은행 대출을 70%나 끌어다 샀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임차인을 찾으려 애썼지만 3년 넘게 공실로 남았고 매달 이자 수백만 원에 관리비와 세금까지 더해지니 총 3억 가까운 빚이 쌓였어요. 온라인 쇼핑의 급부상으로 패션 뷰티 업종의 수요가 급감한 데다가 주변 상권 자체가 무너지면서 임차인 유치가 특히 어려워졌어요. 결국 2024년 말 매물을 내놨지만 아직까지 팔리지 않고 있어요. 김영진 씨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온라인 쇼핑몰이 오프라인 상권을 이렇게 빠르게 망가뜨릴 줄 몰랐어요 라고 하셨어요. 2025년 최신 자료를 보니 신촌 이대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9.3%로 코로나 이전의 11.6%를 훌쩍 넘었고 소규모 상가는 무려 23.3%에 달합니다. 이는 서울 평균의 3배 수준으로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치솟는 임대료, 온라인 쇼핑의 급부상, 변화된 대학 문화 등이 얽힌 결과죠. 특히 많은 학생들이 신촌을 떠나면서 구매력이 강한 소비층이 사라졌어요. 하루 평균 유동인구도 44.5%나 줄었고 평당 수십만 원까지 치솟은 임대료가 자영업자들을 내몰고 있죠. 이대 정문 앞을 가보면 학교 건물은 여전히 아름다움을 뽐내지만 주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일 오후인데도 학생들의 발길이 뜸하고 일반인들마저 드문드문 보일 뿐입니다. 정문을 나오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건 황금 같은 코너 자리 상가입니다. 메인 자리라 유동인구가 몰릴 법한 최고의 위치인데 문은 굳게 잠겨있고 창문엔 임대문의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왜 이런 좋은 자리가 공실로 방치된 걸까요? 바로 터무니없는 임대료 때문이에요. 2025년 신촌 상가의 평균 월세는 평당 17만 원까지 올랐는데 홍대 연남동 같은 핫플레이스보다도 비싼 수준이에요. 자영업자들이 이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떠나버리는 거죠. 옆 건물로 시선을 돌리니 건물 전체가 공실 상태예요. 불빛 하나 없이 임대 플랜카드만 외롭게 걸려있고 낮 시간대인데도 생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오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쇠락한 분위기가 강하게 감돕니다. 주변은 오피스텔 전환붐으로 상가들이 주거시설로 바뀌면서 지역 특유의 활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상권의 생명력이 꺼져가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고집하니 임차인을 구하는 게 불가능했죠. 외부 방문객들이 끊긴 것도 뼈아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쌓여서 상권 전체가 공실 소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중개사분들조차 상권이 죽어가는데도 임대료가 과거 수준을 유지해 공실이 늘어난다고 한탄할 정도입니다. 예전 신촌 이대 상권은 전설이었죠. 주말이면 사람들로 뒤덮여 뒤통수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손님 발길이 너무 뜸하네요.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예전엔 이 근처 상가는 권리금을 못해도 1억에서 2억은 줘야 했어요. 장사가 워낙 잘 됐으니 다들 그걸 감수했죠. 하지만 코로나 전부터 학생들이 줄기 시작했고
코로나 때 온라인 수업과 관광객 감소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또 연세대 1학년들이 송도로 가면서 소비층이 빠져나간 것도 컸죠. 게다가 중국 관광객이 사라지면서 뷰티숍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어요. 거리를 보면 신축 건물들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1층은 대부분 임대 중이에요. 상층 부호실들도 많이 비어 보입니다. 외관은 번지르르하지만 내부는 텅 비어 먼지만 날리고 있어요. 과거 대형 화장품 브랜드가 자리 잡았던 곳도 이제 공실로 전락했어요. 어떤 건물은 1층부터 4층까지 통째로 공실 상태예요. 간판이 아직 붙어 있어서 티가 덜 나지만 사실상 한 라인 전체가 생기를 잃고 고요히 잠들어 있네요. 한때 이곳은 패션의 메카였어요. 동대문에 두타, 밀리오레와 함께 전국적으로 유명한 옷거리로 주말이면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그 영광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몰락의 원인이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에요. 먼저 임대료 폭등과 관광객 감소로 뷰티 패션 업종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게다가 서울시의 패션 뷰티 특화 구역 규제가 업종의 다양화를 막아 상권 회복을 더디게 했죠. 이 규제는 2013년에 도입돼 카페나 음식점 입점을 제한했는데 자연스러운 상권 활성화를 가로막았어요. 최근에야 규제가 풀렸지만 이미 상권은 초토화된 상태예요. 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에 익숙해지면서 오프라인 상권이 더 위축됐고 상가가 오피스텔로 전환되면서 공실률이 치솟았어요. 골목 안쪽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옛 상권의 흔적이 희미해졌어요. 대신 주거용 오피스텔 공사가 한창이네요. 부동산 호황기 때 수익을 극대화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작은 상가 임대보다 오피스텔 분양이 훨씬 매력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선택이 역설적으로 상권의 생명력을 앗아갔어요. 상가들이 사라지면서 지역 특색이 증발하고 상권 전체가 활기를 잃었죠. 박진수 씨는 2019년 여름 신촌 명물거리 근처 건물을 35억에 매입했어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만 유치하면 수억은 벌 수 있을 거야 라며 큰 그림을 그렸죠. 당시 많은 중개사들이 상권이 곧 살아날 거라고 장담했어요. 그래서 은행 대출 20억을 끌어다 샀죠. 하지만 기대와 달리 유동인구가 40%나 줄었고 높은 임대료 때문에 임차인들이 발길을 돌렸어요. 몇 년째 공실로 남아 누적된 이자만 2억이 넘게 쌓였고 관리비와 세금까지 포함해 총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결국 경매로 넘어갔는데 박진수 씨는 상권이 이렇게 망할 줄 몰랐어요. 그때 만약 강남에 투자했으면 돈 벌었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렇게 말하며 한숨 쉬셨어요. 신촌도 이때만큼 상황이 심각해요.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22%로 서울 평균의 4배 수준이에요. 2000년대 초반부터 대형 브랜드들이 줄줄이 떠났어요. 크리스피 도넛, 투썸플레이스, 롯데리아, 무인양품까지 문을 닫았죠. 유동인구가 무려 44.5%나 줄었어요. 명물거리 쪽은 연대 학생들 덕에 조금 나아 보이지만 최근 지은 건물에도 임대 플랜카드가 붙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고급 빌딩인데도 반 이상이 공실이에요. 그중 한 빌딩의 사연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유명 건축가가 지은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한때 최고가 68억까지 치솟았었죠. 하지만 2024년 60억, 같은 해 말 53억으로 급락했어요. 몇 년 만에 15억이나 떨어진 거예요. 지금은 50억의 재매물로 나와 있는데 대출이 32억입니다. 이자만 연 1억 6천만 원, 월 1,300만 원 이상 나갑니다. 임대료가 높을 수밖에 없죠. 이런 가격 추락이 투자자들과 임차인들을 쫓아내고 있어요. 현대백화점 쪽으로 내려가 보니 공실이 상대적으로 덜해요. 노브랜드와 다이소가 버티고 있고 메인 거리는 활기차 보이지만 안쪽 건물들은 임대 중인데 평당 월세가 수십만 원이에요. 조금 뒤쪽으로 가니 280억 원 규모 빌딩이 경매 중이에요. 대규모 신축 건물도 상층부가 공실이고요. 유동인구는 많아 보이는데 왜 공실이 많을까요? 차량 통행 제한이 풀렸지만 주차시설 부족으로 상권 혜택이 없었어요. 게다가 평당 수십만 원이 넘는 임대료가 소규모 업체들을 쫓아냈고 코로나 후유증에 컨셉 없는 소매 상권은 홍대처럼 버티지 못했어요. 이지연 씨는 2019년 겨울 신촌 이면도로 쪽 꼬마 빌딩을 18억에 샀어요. 당시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한 매물이었고 자리가 괜찮아서 임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사업자 대출을 활용해 12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수익률을 높여 시세 차익을 볼 생각에 들떴죠. 당시 부동산에서는 신촌 상권은 학생과 젊은 층 수요가 계속 있으니 사두기만 하면 무조건 성공이라고 장담했어요. 하지만 계속적인 상권 쇠퇴로 상가의 공실은 계속 이어졌어요. 지금은 사업장을 자기 건물로 옮겨서 하고 있지만 떨어진 건물 가격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고 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한 투자자가 신촌 빌딩에 50억을 투자했다가 경매로 넘어가 엄청난 손실을 본 경우도 있어요.
또 다른 분은 이대 쪽 오피스텔에 투자했는데 예상했던 임대료를 받지 못해 손해만 보고 있어요. 이런 실패들의 공통점은 시장 변화를 무시한 채 과도한 대출에 의존했기 때문이에요. 이대와 신촌의 상권을 바라보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 주변은 완전히 초토화됐고 신촌은 대형 브랜드 이탈과 경매 물건으로 가득 차 있어요. 대학 시절의 활기찬 추억이 사라진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권리금이 몇 억 가던 황금 상권이 공실이 넘쳐나는 상권으로 변해버린 건 한순간이었어요. 부동산 투자는 눈앞의 이익만 보지 말고 장기적인 트렌드와 정책 변화를 꼼꼼히 살펴야 해요. 오랜 상승기 후의 하락 그리고 시대의 변화가 이런 몰락을 낳았으니까요. 오늘은 한때 최고의 상권이었던 이대와 신촌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대학 상권에 투자하셨거나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위의 사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